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백제무왕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무왕과 선화공주의 이러한 러브스토리는 믿거나 말거나 한 굉장히 좀 특이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런 전설이 계속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도 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국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봤을 때도 그렇게 이렇게 딱 설득력이 있지는 않은데, 저런 전설이 내려오는 데는 또 다른 무언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추정하는 게, 무왕이 아마도 창왕계열이거나 안 그러면 법왕의 전혀 다른 계통의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리고 자수성가형 인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막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할 때도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원정을 벌려서 내 주변에서 나를 좀 반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쳐내고 계속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죠. 쳐내고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세력이 재편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전쟁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쟁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무왕이 벌렸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관계가 되게 재밌는 게, 무왕과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이 그러면 선화공주랑 결혼을 했으면 진평왕이 장인이잖아. 그런데 무왕이 주로 팬 게 진평왕입니다. 그리고 진평왕은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재위관도 한 60년 정도 되는 왕이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평왕이 없었으면 통일의 기반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삼국사 천사옥대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느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하느님이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게 진평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간한 사람이 걸렸으면 진짜 무왕 때 선덕여왕 정도가 걸렸으면 신라가 날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진평왕이 걸렸고, 그리고 선덕여왕은 좀 부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또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삼국통일 직전에 3대장이 있어요. 3대장이. 어떻게 보면 전쟁 신급의 3명의 영웅이 나와요. 그건 뭐 김유신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한 명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빨고자 했었던 인물, 4천년의 뭐 최고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었던, 물론 그거는 뭐 신채호 선생의 관점이니까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그리고 실제로 중국 역사에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두려워한, 그리고 경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개소문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악신적 이미지, 그러니까 중국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쪽의 관점에서 계속 연개소문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개소문한테 뭘 좀 당하긴 당했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썰 중에 하나가 연개소문이 실제로는 중국 안쪽까지도 상당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썰들이 있습니다. 썰들이. 증거가 있느냐? 한 개도 없어. 그냥 썰이야, 썰. 그리고 그게 이제 고구려하고 신라의 어떻게 보면 명장이죠. 명장이고, 백제에는 누가 있죠?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몰락하면서 그 사람과 의자왕의 거리들이 좀 벌어지면서 나중에 백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계백.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졌잖아. 지는 게 장군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게 장군이지, 지는 게 뭔 장군이야. 멋있게 졌어요. 어쩌라고. 졌잖아. 사장님 경영을 너무 잘하세요. 근데 묻어놨어요. 너무 윤리적 경영을 하셔요. 묻어놨어요. 야, 그러면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지. 그래서 성충 다음이 이제 계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삼국통일 때 드러났었던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왕이 주로 공격한 게 하필 또 이게 참 진평왕 제위기랑 많이 겹쳐요. 물론 이 뒤에는 이제 선덕여왕 제위기랑 또 겹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평왕을 주로 그러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물론 뭐 아무리 결혼해서 나는 달라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 그가 친정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게 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선화공주랑 관련돼서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공주 하면 선화공주, 낭랑공주. 좀 있으면 또 나온다. 저 고구려 얘기할 때 나온다. 평강공주. 평강공주 나오면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영유왕하고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복 형제예요. 평강공주가. 그러니까 다 그 근처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아마 시대 때문에 나타나는 걸 거예요. 시대가 한번 뒤집어지기 때문에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제 영웅들이 다투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륵사와 관련된 무왕의 미륵사 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선화공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 이게 아버지에게 쫓겨났는데 효녀야 하는 행동은. 그래서 서동이 요 약간 주술적인 유행가 찌라시를 안발해서 선화공주를 이렇게 결국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고, 성공했고, 그래서 선화공주를 자기 집 있는 데까지 데려간, 이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에 백제하고 신라가 아마 말이 달랐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정도의 차이를 가지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얼음하게는 쬐끔은 통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중일처럼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못 알아듣잖아. 근데 유럽 애들이나 이런 거 보면 잘 몰라도 문자도 대충 이게 대충 뭔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걔네가 약간 그런 정도 아니었겠나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그래도 물설고 낯설고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적국의 공주고, 야 이거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그 전쟁시인데 지금 전시체제인데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아무튼 따라갔대. 야, 그래서 마동이 뭔가 굉장한 뭔가 매력이 있었는가 봐. 말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마가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걸 버리고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을 이렇게 엄마가 준 금을 보여주면서 한 마리를 줬대. 금 한 마리라는 게 도대체 뭐 얼마 정도나 될까? 일반은 한 마리면 제법 크지만 금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한 마리라고 해봐야 모르겠어.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안 많을 것 같아. 그리고 신라가 옛날에 금 되게 많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라가 왜 금이 많은지 알아요? 신라 그 개천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월정교 있고 이런 데에서 사금이 나왔어. 사금이 나왔어. 그러니까 금맥이 있었는가 봐. 그리고 그 사금도 지금도 그런 게 일부가 조금씩 나오는데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미하다고 안 봐서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채취하는 값보다 사는 값이 싸. 뭔 얘기인지 알았겠지? 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금 나와. 근데 그 채취하는 비용이 더 들어.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신라가 그래서 금관이라든지 이런 금제 장식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힘을 치고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 금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가야도 철광이 있었지. 그래서 가야가 힘을 쓰다가 결국 그 철광 쪽이 끝나니까
그래서 가야는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국시대라고 안 부르고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가 생각보다 오래 갔지만 사국시대라는 표현은 없어. 그리고 금은 생각보다 좀 더 갔는갑지. 몰라 나도 언제 떨어졌는지. 예. 만약에 금이 빨리 떨어졌으면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원도 없고 막말로 자원도 없고 중국하고는 멀고 백제를 건너서 어떻게 갈게요. 우리 길 좀 비켜주시면 안 돼요? 백제 아씨 이게 미쳤나 이렇게 나왔겠지. 그리고 배 타고 가면 되잖아. 해안선을 타고 가야 된다니까. 예전에 항해 기술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타지서라도 그거 아니요. 그 진동가 거기서 난리 나는 거 아니요. 해안선을 타고 가니까 해안선을 타고 가니까 밖으로 못 나간다니까. 나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해안선을 타고 요렇게 그러니까 중국을 가려면 해안선을 타고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거나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요즘 배입니다. 요즘 배. 옛날 배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냥 다 이제 중간에서 용왕 한번 만나고 뭐 남자는 살아서 못 오는데 여자는 살아서 옵니다. 그냥 심청이지. 상태 안 좋으면 보내준다더라. 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용왕 스타일이 아니었다. 받았는데 용왕 스타일 아니고 약간 똘튀기였는갑지.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 막 피곤할 것 같거든. 퍼뜩 보내야지. 야, 이거 잡았다가 난리 나겠다. 이거 말아먹겠다 싶으니까 보내주잖아. 그래서 용이 생각보다 현실 판단도 빠르고 매너도 있고 그런갑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지. 그래서 그 상인은 그냥 그 생각도 했었거든. 공양님이 300석의 신청일을 샀잖아. 근데 그게 돌아왔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손해배상을 저쪽에 소송을 걸면 그걸 절에서 물어줘야 될까? 절에서 몇 프로나 물어줘야 될까? 절이 이미 다 받았잖아. 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걸 계속 뭉개고 있어도 될까?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왕과 관련해서도 그 자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익산, 금마 뭐 이런 데가 예전에 금이 났던 것 같아. 금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선화공주가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갔다가 그 익산 미륵사 지금 얘기해요. 지금 그쪽 얘기야. 그래서 저 무왕이 어떻게 보면 익산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왕궁리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륵사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통적인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비판하기 시작하면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근데 그거를 이제 천도 단행하고 전쟁 일으키면서 적국하고 계속 충돌하니까 계속 내보내면 되거든. 그리고 벼슬을 조작할 수 있어요. 전쟁 시에만 가능해요. 원래는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애인데 얘가 큰 공을 세웠어. 3등급 승진, 5등급 승진 가능합니다. 평시에는 불가능하지. 전쟁 시라면. 그리고 저게 전통적 귀족이야. 내보냈더니 헛짓해가지고 대패했어. 날리면 되죠. 그 귀족을 어떻게 날립니까? 야, 전쟁에서 패했잖아. 그게 명분이 엄청나게 좋은데. 그래서 왕이 싹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천도해서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금마라는 게 지금도 지명인데 금이 나오니까 뭐 그런 지명이 아닐까. 대부분 금자 들어가면 뭔가가 나와. 예전에 뭐가 있었어. 물론 그게 금이 아니고 동이나 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 미륵사 쪽에 가서 이제 금을 깐 거지. 자, 이 금인데 이랬더니 서동이 그랬대잖아. 저건 나 막 캐는데
내가 막 캐는데 산마겠지? 재배하지는 않았겠지 말을. 재배하면 되게 재밌는데. 우장춘이에요. 내가 재배할 거예요. 갑자기 우장춘 알아들으면 너무 슬프다. 그렇게 해서 산마를 캐는데 저런 돌덩어리는 됐다 많다. 그래서 내가 저 돌덩어리를 이렇게 쌓아놨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설마 아무리 말을 캔다고 금을 모를까?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화공주가 가지고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금을 내가 관리할 수 있고 금을 어떻게 조절하는, 그러니까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원, 엄청난 자원을 하나 가진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 금을 내가 막 땡길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가보자 이랬대 선화공주가. 이게 뭔가 읽을 때마다 좀 웃겨. 저도. 왜냐하면 선화공주는 서동이 함정판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당신이 서동이라고요? 이러면서 이건 천생연분입니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편은 금인지를 모르고 마만 캤대. 그래서 이게 막 캐는데 방해가 돼서 내가 한쪽에 쌓아놨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정복군주라고? 이런 걸 보고 부창부수라고 궁합은 잘 맞았겠다는 생각은 해.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보자 이렇게 선화공주가 글로 갔대요. 갔더니 금을 이따시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어떻게 했냐면 뭘 어떻게 잘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효녀라니까 아버지에게 보냅시다. 이게 뭐야? 적국인데 아버지에게 보냅시다 라고 했대. 근데 이걸 어떻게 보낼 거야? 그 금을. 그래서 이 양반이 재밌어요. 이 지명법사라고 하는 분이 뭐 하는 양반이 저도 모르겠어요. 굉장한 신이승입니다. 신이승. 그러니까 신통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 용화산에 살았대. 용화산 아닐 겁니다. 용화산은 아닐 거야. 용화산은 미륵사가 아마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용화라는 이름이 붙었겠지. 이제 미륵과 관련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용화산은 아니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용화산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륵이 연못에서 튀어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마 미륵사가 만들어지고 그 근처 산 명칭이 용화. 왜냐하면 미륵이 나타나는 데가 용화세계거든. 용화세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정도. 그래서 이게 아마 선행한 이름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정도로 하고, 거기에 사자산이 있어요. 이게 스승사자인데 그냥 일반 사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사자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지명법사 용환 법사님이 계시더래. 스님입니다. 저거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선화공주가 가서 아버님께 택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지명법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 택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드썬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타운 포탈로 아버지에게 쏴줬대. 그 정도 능력이면 삼국통일하지.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생각이야. 이게 가능하면 적국의 왕도 암살할 수 있다. 칼 이런 여기서 순식간에 칼이 없어져가지고 그 사람 목 앞에 와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막지도 못하고 끝이야. 그리고 왕을 죽일 필요는 굳이 없고 이제 유력한 장군 들만 해치우면 되지. 왕이 꼭 똑똑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제갈량 같은 사람들만 제거하면 되지. 제갈량, 관우 몇 명만 딱 죽이면 판세가 확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걸 날랐대요. 그렇게 해서 저걸 택배로다가 보내줬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택배가 왜 이렇게 번성했느냐. 그 기원이 백제무왕에게 백제무왕이 참 여러 가지 했어요.
찌라시를 가지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도 백제무왕. 언론전이야말로 이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백제무왕. 그 다음에 택배업. 게다가 그게 국제 택배까지. 직거래. 직구를 저쪽에서 한 건 아니고 이쪽에서 보내주는 걸로 지명법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 신도였는가 봐. 그러니까 저 지명법사라는 사람이 명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이제 운명을 안다, 천명을 안다. 그냥 이렇게 썰로다가 풀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성계에게 있어 무학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책사.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사자사로 가다가 용화산 사자사로 가다가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미륵 삼존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 연못에서 미륵 부처님과 청광보살, 신광보살 이렇게 하고 삼존이 이렇게 진기하지 않아? 숨 참고 있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야,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내가 숨 넘어갈 뻔했다 이러면서 이거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물에서 올라온 거거든. 땅에서 올라왔다. 어디서 들었냐면 나중에 신돈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고려사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나와. 역신 열전. 쉽게 말해서 반역자로서 신돈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의 영험함을 알리기 위해서 석불을 묻어놓고 그 밑에다가 콩 같은 거를 놨대요. 그래서 물을 뿌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더라. 이런 트릭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워낙 신돈이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신돈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면 석불을 심고 그 밑에다가 콩을 놓으면 발화가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표 쪽에 있어야 열과 관련해서 발화가 되는 거지. 야, 여기다 놓으면 이게 식물이 올라올 것 같아? 여러분이 농사 안 해보셔서 그렇지 밭농사 이런 거 해봐. 밭농사를 1m 안에다 심어봐라. 안 나온다.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흙으로 살살살 이렇게 하면서 골로다가 이렇게 싹 덮는 정도지. 야, 이게 되나 싶은 생각을 해보죠. 저게 아마 신돈을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작전 아니었나. 근데 여기서는 연못에서 나오는 얘기를 내가 또 들어봤는데 안 들어본 게 없어 이게. 서출시 사건이잖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서출시 사건, 신라불교의 맨 앞쪽에 있었던 서출시 사건. 거기 보면 노인이 연못에서 이렇게 나온다더라. 그 얘기가 있지. 그래서 책을 들고 딱.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방수비닐 썼나 무슨 책을 연못에서 나왔고 글을 이렇게 야, 이게 기술이 좋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 영감님이 막 나오면 C컵 했을 것 같은데 할배 굳이 안 와도 됩니다.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연못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왔다. 그거는 뭔가 신령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못은 다른 세계랑 연결되는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블랙홀 같은 데입니다. 아니 전통적인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마찬가지예요. 연못 우물은 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물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랑 스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자기 집 우물로 튀어나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에서 유학 갔다가 자기 집 우물로다가 이렇게 튀어나왔대. 그래서 우물 뚜껑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우물 뚜껑 막아놨으면 그 아들 죽을 뻔했어. 엄마 왔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그래서 우물과 연못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용과 관련된 거야. 그 연못에서 미륵 3존이 이렇게 탁 출현하니까 선화공주가 저기다 절 하나 지어달라고. 그게 미륵사입니다. 근데 절을 지으려고 했더니 연못이라네. 연못을 메워야 될 거 아니야. 연못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 지명법사한테 갔더니 산사태를 일으켜서 연못을 메웠대.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산사태 뭐 해서 연못 메꿀 수 있잖아요. 메꿀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메꿔서 건물 지으면 건물이 자빠진다. 건물 그렇게 짓는 거 아니다. 근데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들어봤지. 황룡사죠. 황룡사. 거기는 용이 나왔잖아요. 황룡사. 진흥왕 때 황룡사. 여기서 등장한 건 용이고, 용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를 뭐 왕궁을 지으려다가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거기는 판축을 하고 있었죠. 판축이라고 다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다 유적 우리가 발굴해서도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왕에게는 미륵이 나왔죠. 미륵 3존. 그래서 거기를 지금 황룡사보다 미륵사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다 용하고 미륵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럴까? 용의 우리나라 말이 미르예요. 미르예요. 예전에 그 미르 재단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미르입니다. 야, 이게 조금 뭔가가 연결되는 것 같은 약간의 뉘앙스. 그러니까 신라에는 제가 보기엔 용신앙이 있었던 것 같고 용 토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용이 뭘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용은 아무튼 초기 신라사와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 그게 뭐 계룡일 수도 있고 뭐 약간씩 다르는데 아무튼 용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종류로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시대가 좀 내려가니까 진흥왕의 시대가 아니고 좀 뒤쪽으로 더 내려가니까 이제 불교식으로 다 바뀌는 거지. 그래서 불교와 용신앙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안정을 가지는 게 미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미륵신앙이 유행하는 거는 언제냐면 당나라 초기에 600년대 후반쯤에 되면 이제 현장법사가 돼야 현장법사 제자 되려고 했었던 게 의상과 원효거든요. 그러니까는 통일 직전 정도쯤에 이제 현장에 돌아와서 무언가를 하고 이때쯤 돼야 사실은 미륵신앙이 유행하는데 그 전에도 미륵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평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평왕 그 다음에 요 진흥왕 이런 분들은 전륜성왕 신앙이에요. 불교 안에서도 전륜성왕.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이 큰 제국을 건설하는 왕. 그런데 미륵 신앙에 보면 뭐가 있냐면 미륵이 내려올 때 그 임금은 전륜성왕이에요. 무조건 전륜성왕이에요. 무조건 전륜성왕이고 미륵이 내려올 때는 이미 사전 정비가 다 끝나 있어. 그래서 이상세가 결정돼 있어. 그래서 미륵이 내려온다는 거는 판 끝났어요 라는 뜻이고 한 번 더 바꿔 말하면 무왕은 전륜성왕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왕이 왜 미륵사를 창건합니까? 이러는데 내가 곧 전륜성왕이야. 그건 신라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었어. 그리고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 성왕에 대한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왕. 요 아들이 창왕. 위덕왕입니다. 위덕왕. 요 위덕왕의 아버지가 성왕이거든요. 성왕이 왜 성왕이냐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이에요.
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기서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륜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성왕하고 진흥왕이 경쟁을 하거든. 둘 다 전륜 성왕을 목적으로 했던 거야. 그런데 진흥왕은 성공했고 성왕은 죽었지. 김무력에 의해서 죽었어. 그리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얘기 안 해드리려고 사실 하는 건데 관산성 전투에서 충북 옥천의 관산성 전투에서 창왕을 응원 가다가 몇 명 호위병하고 딱 응원 가다가 그 정보가 새서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매복해서 성왕을 죽여버리고 그것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고 천민한테 죽입니다. 아주 치욕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천민에게 죽고 싶지 않다. 우리 그거 봤었어. 예전에 포청천 보면 개작두를 등장시켜라. 용작두를 등장해라. 뭐 이런 게 있거든. 거기에 맞는 죽이더라도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난 천민에게 죽고 싶지 않다. 마지막 한 말이야. 그게 마지막 한 말. 그래서 좀 괜찮은 놈한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김무력이 끝까지 사람을 기만을 하고 결국 천민에 죽여. 우리나라에서는 너 같은 놈은 천민에게 죽인다. 그리고 그 목을 잘라서 대전 대돌 밑에 묻고 사람 신하들이 다 밟고 다니겠다는 그 얘기가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 나와.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해서 전륜성왕이라는 게 꺾어진 거죠. 꺾어졌어. 그런데 그거를 지금 미륵을 끌어들이면서 무왕이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왕의 원한을 풀어주는, 신원시켜주는, 그리고 저 성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창왕계통, 그 다음에 법왕계통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작업이 저 미륵사 창건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륵이 출연해서 3번, 개두말성인가 거기서 뭐 출연해요. 저도 예전에 지금 오래돼서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제가 미륵에 대해서도 논문들을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용화나무 밑에서 깨닫고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하듯이 그래서 용화나무 밑에서 3번 설법을 합니다. 그걸 용화삼회라 그래요. 미륵이 언제 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미륵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경전이 중요한 경전이 있거든요. 미륵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 이걸 미륵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이 나온대. 기다리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구 탄생한 것보다 더 오래 이게 뭔가 좀 시긴 한데 그래갖고 미륵이 나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법회를 여는데 첫 번째 99억을 제도하고 96억을 제도하고 93억을 제도한 전 인류 갖고는 아직 미륵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미륵을 모시려면 더 많이 지금 인류가 한 80억 정도 되나? 70억 정도 되나? 난 모르겠는데 아직 미륵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그래서 거기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용화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륵전을 용화전이라고도 해요. 미륵전을 용화전이라고.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미륵 사찰이 이제 2군데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지. 하나는 금산사 미륵전. 그래서 3층으로 된 게 3번 설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3번 설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주사 청동 미륵대불 뭐 이렇게 있는 거고 미륵사 같은 경우는 3번 설법을 가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앞에 목탑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전각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는 석탑을 2개를 놓고 여기 정각 이렇게 3개 3탑 3금당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런 특이한 양식을 쓰는 게 거기에 미륵의 3회를 설법하는 3번 용화 3회를 상징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내가 위에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결국
성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꺾였던 백제의 꿈을 내가 다시 부활시키고 자신의 왕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미륵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못에서 나왔다는 것도 출현이거든요. 출현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전륜성왕, 태평한 전륜성왕의 시대가 열린다. 그 전륜성왕은 누구냐? 나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륵사에서 탑을 열었더니 선화공주라고 나와야 될 게 뜬금없이, 그리고 그 탑지석 발견된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정상적인 데다 안 놓지, 이상한 데다 넣어놨지. 그래서 발견됐지. 그걸 훔쳐가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왜 훔쳐가지 못했는지 엉뚱한 데 놔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집안에 금부치가 있는데 애들 어렸을 때 뭐 돌반지 이런 거 팔아먹을 수도 없고 안 팔아먹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갖고 있었던 거 한 번은 여러분이 정리를 한 번 했지. 금 모으기 운동할 때. 그때 이제 버틴 사람들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집에 놔두기는 좀 그렇고, 집에 뭐 금고 있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렇다고 뭐 대여금고를 빌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모 보살님은 신발장에다 안 신는 신발 속에 넣었다. 들어봤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분리수거로 다 버렸다. 너무 안타깝지. 내가 이게 뭔가요, 진짜 싶은 그렇게 해서 IMF를 건넌 금부치가 결국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끝나고 생각할수록 부해가 치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데 숨긴 거야. 그래서 어떤 도둑도 찾을 수 없는 데다. 근데 내가 버렸지. 내가 버렸지. 비슷해. 그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쪽에다가 해놓는 바람에 결국 발견이 됐고, 거기서 나오는 건 사택적덕의 딸이었다. 무왕의 부인은. 그렇게 나와서 선화공주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원래는 선화공주였는데 선화공주가 죽었다더라. 일찍 죽고 사택적덕의 딸로 다시 결혼했는갑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선화공주가 요청해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에는 선화공주는 사라진 거죠. 그러면 요청한 여자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저 선화공주가 실제로는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딸이 아니고 백제계 유력 가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적덕의 딸 별명이 선화공주값지. 이런 생각도 가능해. 근데 그게 우연찮게도 신라에 있었던 유명한 공주 이름과 겹치면서 스토리가 꼬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사람 이름은 비슷하게 이쁜 이름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전설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이런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결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저거는 그냥 또 다른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라는 설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설화에는 저런 아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봤을 것 같은 서동요라고 하는 재밌는 설화가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나오더라. 그것도 역사책에 나오면 어떻게 우겨보겠는데 당대 기록으로 금성문이 나와버리면 끝나거든요. 경기 끝입니다. 그때 넣는데 뭐 타임캡슐인데 이게? 그 자료가 나오면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를 넣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써서 넣으라 말이야. 내용을 그냥 짧게 이렇게 쓰니까 이게 무슨 독일군 암호도 아니고 사람이 미치겠는 거야. 조금 길게 써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황룡사 구축목답 찰주봉기 같이만 써줘도 많은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몇 자 안 쓰니까 무성의하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왕비 누가 모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도 지금 뭐 타임캡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볼까 싶은데 자세히 써줘야겠다. 자세히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제 무왕과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더 하고 그게 고구려랑 연결돼. 그렇게 해서 고건무, 영유왕과 그 다음에 보장왕, 영계소문 이야기들까지 섞어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저거 나중에 멸망할 때 보면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